주식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은 당연히 어느 쪽이 좀 더 혜택을 볼까요? 코스피 대형주. 아, 코스피 대형주. 네. 오늘 이제 바로 주식시장 강세 전망편입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이 이제 큰 두 가지 축의 뭐 힘겨루기다 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1월, 2월, 3월 지나면서 시장이 가장 큰 하든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2월, 3월 달에 2월, 3월에요? 네. 뭐였나요? 시장이 막 조정받고 흔들릴 때마다 나왔던 말이 금리였습니다. 금리. 아, 금리. 아, 맞죠. 이야기 계속 나왔죠. 네. 뭐 장단기 금리차 뭐 장단기 금리차,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뭐 하락한다. 네. 뭐 금리가 안정을 찾아서 시장을 반등을 했다.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데 있어서 저는 그때도 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네. 그때는 금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금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만 놓고 보면 1%보다는 2%가 부담스럽고 2%보다는 3%가 부담스러운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렇죠. 그런데 같이 봐야 될 것은 네. 경기가 얼마나 좋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물가와 금리가 1%일 때 GDP 성장률이 1.5%라면 네. 물가와 금리가 3%다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6%, 7%라면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걸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투자 시기에 있어서 물가 금리가 3%라도 네. GDP 성장률이 훨씬 높은 게 시장에는 우호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2%를 넘어서 시장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금리가 2%인데 그거를 지지해줄 만한 경기 흐름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분기 때는 왜 흔들렸냐? 물가가 빠르게 올랐는데 네. 그보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약했던 거예요. 미국 GDP 성장률은 지금 1, 4분기 때 플러스 반전을 할까 말까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고요. 유럽은 마이너스 2%였고요. 글로벌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제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전망치가. 무슨 말이냐면 물가와 금리가 1.7, 1.8을 향해 가고 있는데 GDP 성장률은 제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나 금리가 오르는데 불안한 거죠. 그렇죠. 야, 경기가 이렇게까지 못 따랐는데 물가가 먼저 이렇게 올라왔다고? 예, 불안한데? 너무 시장이 볼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과열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주신 걸 답을 드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물가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물가가 중요하고 금리가 중요했다면 지금 왜 시장이 한 3,600, 700 갔어야죠. 왜? 1.78에 있었던 금리가 지금 1.5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왜 시장은 3,200 갔다 이렇게 멈춰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물가나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이 물가 금리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석해 줄 만큼의 경제 성장이 있느냐. 그래서 요 둘 간의 시속 게임이 올해 안에 계속적으로 펼쳐질 텐데 1분기에는 물가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던 거고 2분기, 3분기는 뭐 압도적으로 GDP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분기부터 뭐 펀더멘탈 동력이 물가 금리보다 우위를 보인다고 보인다. 생각하시는 요인은 일단은 물가가 왜 오른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오르나요? 뭐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은 기저효과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무엇이냐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았던 것들이 이게 메이크업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죠. 폭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지금 경기가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유가가 전년 대비 한 260% 정도 올라올 거거든요. 전년 대비.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러면은 기저효과가 유가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물가에만 있을까요? 다 아니죠. 있겠죠. 다 있죠. 경제지표도 있고 그리고 GDP 성장률에도 있고 네. 자, 그러면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구성하는 지표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물가를 구성하는 지표들 중에서는 유가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6.2%밖에 안 돼요. 6.2%밖에 안 돼서 물가 레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뭐 7%, 8% 이렇게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도 지금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서비스 사업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비스 물가가 막
막 올라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서비스 물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들에 있어서는 지금 글로벌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보면은 CPI 기준으로는 4월, 5월, 6월 평균치를 해보면은 한 3% 전후? 그러니까 막 4%막 이렇게 튀는 게 아니라 3% 3월 달이 한 2.6%였으니까 3%나 4%대 갔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나 GDP 성장률에도 기저효과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더 세게 들어옵니다. 더 세게. 얼마나 들어올까요? 얼마나요?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지금 전년 대비 12%입니다. 아, 10일 전년 대비요? 네.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14%예요. 글로벌 G10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요국 10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0%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 경제는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물가 상승 부담스러워. 근데 물가 상승도 기저효과의 힘이 커요. 그럼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둘 다 기저효과가 들어온다. 근데 어떤 쪽에 힘이 센가? 저는 펀더멘탈,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경제 지표, 수출, 이런 경제 지표에 들어오는 힘이 훨씬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저는 경기의 힘, 펀더멘탈의 힘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1분기 때 물가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부진하면서 흔들렸다면 오히려 2분기 때부터는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셨을 때 물가나 우리 성장이 지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건데 뭐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뭐 기업 이익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얼마나 더.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워낙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코노미스트한테도 GDP 성장률 얼마까지 추정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잠깐만 하고 며칠 지난 뒤에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 한국 같은 경우도 4%대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일단 하죠. 좋아지는 건 확실한가요? 네,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까지 좋아지는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향성인가. 이게 좋아지는 그림에 있어서 이렇게 좋아지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흐름인데 저는 지금 GDP 성장률이나 전망치들이 이런 식으로 큰 변동성 없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 예,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특징적인 정책은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그쵸. 만약에 코로나19 이전에 소득 지원 정책을 한다 그랬으면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당시를 보면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힘든 질병에 의한 경기 침체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소득 지원 정책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늘어나죠. 요 29페이지 그림, 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펼칠 때마다 진짜로 소득이 17%, 14% 막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쓸 돈도 굉장히 많은데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축을 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쓸 돈도 많다. 지금 쓸 돈도 많고 앞으로 쓸 돈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 여력이 굉장히 커졌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결과 소매 판매 증가율이라 해서 미국 쪽에서 소비가 얼만큼 잘 되나를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 소매 판매 증가율은 작년 4월 딱 한 달 마이너스 19.9% 갔다가 플러스 반전을 한 뒤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27.7% 급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소득 지원 정책이 얼마나 힘이 센지 소득 지원 정책의 힘이 얼만큼 소비 회복에 소비 모멘텀 강화에 힘을 실어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모 자체도 금액 자체도 사상 최대입니다. 역사적 최대. 그만큼 소비가 좋아요. 근데 더 중요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축이 늘어났다. 미국인들은 저축과 소비 간의 갭이 보통 2에서 3%, 뭐 많이 벌어지면 5%포인트 정도 벌어져요. 근데 지금은 14%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저축으로 갖고 있던 것을 소비로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차이 14%에서 5%, 9%만큼은 쓸 수도 있다. 쓸 수 있는 여력이라는 거죠.
좀 러프하게 잡아도. 그러면 앞으로 소비는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30페이지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재고율입니다. 재고율.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소매업체일수록 재고를 좀 쌓아놔야지 소비에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0페이지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항상 금융위기 때도 소매업자 재고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재고를 일정 부분 쌓아놓고 많이 팔리면은 주문을 하고 덜 팔리면 얘네들 재고를 쌓거나 아니면 재고를 소진하거나 그쵸. 뭐 할인 행사를 하거나 네. 이러면서 재고를 소진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재고율이 높아요. 소매업자 재고율이. 네. 근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매업자 재고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때 셧다운을 했습니다. 작년 4월 달에는 생산시설, 소비시설 모든 경제활동을 멈춰버렸어요. 공장까지 닫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야,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소매업체를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빠를까요? 공장이 재가동, 공장을 다시 돌려서 물건을 내놓는 게 빠를까요? 소비자들은 좀 앞에 걸어가서 마트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장들은 멈췄던 걸 재가동하려면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쵸. 재가동해서 레인을 돌려서 최종 생산품이 나오는 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오는 것은 좀 더딘 거고요. 더딜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들은 바로 상점을 달려가다 보니까 소매업자 재고율이 확 떨어지겠네.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네. 역사적 최저치까지. 거기다가 한파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때도 일부 공장들이 멈추고 막 그러면서 소매업자 재고는 더 떨어졌어요. 네.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졌냐면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재고가 없는데 네. 물건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주문을 많이 넣어야겠죠. 야, 우리 재고도 없고 물건 계속 나가. 빨리 주문 갖다 줘. 빨리 제품 갖다 줘.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도매업자는 그 주문을 제조업체한테 굉장히 많이 낼 거고 넣어야 되고. 제조업체는 계속 공장을 풀로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제조업이 그 캐파가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생산을 막 풀로 돌렸는데 이 수요를 잘 못 맞춰주면 수입을 하겠죠. 그럼 수출이 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한국 수출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네. 한국 기업 이익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도 미국만큼만 소득 지원 정책을 했어도 네. 경제 성장률 레벨 자체는 바뀔 수 있다. 미국은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뒤로 펼친 정책만 해도 전체 GDP 규모의 10%를 재정 정책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뭐 우스갯소리로 한국도 했다면 앞자리 수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뭐 누가 하고 코스피요? 있죠. 네, 아니요. 한국 GDP 성장. 한국 GDP.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환경 그리고 경기 여건 이 안에서의 교역이 좋아지는 부분, 한국 수출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 기업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아까 그 저축률이 네. 그 코로나 때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이게 돈을 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29페이지 위에 그림 오른쪽이 저축률하고 소득 그건데요. 네. 한번 보시면 4월 달에 30몇 % 폭증을 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경제활동을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을 지원받았는데 뭘 쓰러 나갈 수가 쓸 없는 수가 거예요. 없구나.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요번 1월, 2월 달에는 소득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경제활동 일부 하니까 일정 부분 저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소득지원정책을 200만 원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쓰질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정 부분은 저축을 하면서 향후 미래를 쳐다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3월 달에 소득지원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7.7%가 증가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번 저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지금도 쓸 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쓸 여력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서비스에 쓸 돈이 많아져서
제품 소비를 줄이고 서비스 소비를 늘릴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덜 사고 뭐 여행 가거나 그쵸. 아니면 레저 활동하거나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쓸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쪽도, 그러니까 상품 소비도 좋고 서비스 소비도 안 좋았던 게 이렇게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처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자금 여력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상품 소비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눌려있던 서비스 소비를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나쁘게 보지 말고, 왜냐면은 돈이 한정돼 있으면 이쪽 쓰고 싶으면 이쪽을 줄여서 이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돈이 풍부하면 이쪽 소비는 유지하는 건데 이쪽으로 저축해놨던 걸 이쪽에다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경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 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야, 그러면 말씀하신 소비, 재고, 저축률과는 코로나 좀 만약에 제약산 수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밀접한 부분이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4월 달처럼, 그러니까 2020년 4월 달처럼 저축률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막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을 모두 멈춰버리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 하더라도 미국, 유럽 주요국들은 경제활동은 일정 하는데 특히 생산활동이나 이런 쪽들 공장을 돌리거나 하는 것들은 하고 생활방역이나 상업시설들을 조금 통제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4월 달처럼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움직이거나 그리고 뭐 그로 인해서 갑자기 뭐 저축이 막 폭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경제가 뭐 글로벌 대비해서 뭐 부진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래도 코스피는 뭐 좋은 건가요? 한국 경제가 작년 대비 부진한 것은, 그리고 미국이 작년 대비 굉장히 좋은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은, 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엄청난 침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올라오는 그림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효과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기저효과를 공통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물가 상승에도 기저효과가 있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기저효과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보시고 좀 가늠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기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글로벌 OECD 경기 분석하는 분들이나 IMF 전문가들이나 하는 말들은 작년하고 올해치를 같이 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나라는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된다.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 미국, 중국. 한동안 인도가 들어오긴 했는데 인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하루에 30만 명이 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체 확진자 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도는 좀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한국, 중국 세 나라만 2019년 수준을 넘어서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올해 GDP 성장률은 좀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나라는 한국, 중국, 미국 정도 굉장히 극소수다. 그 안에 한국이 들어있다. 그리고 올해 조금만 잘하면은 글로벌 GDP 레벨에 있어서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들도 한국 증시를 재평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한국 경제를 그냥 모멘텀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레벨에 대한 문제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가 중에서 그러면 한국, 미국, 중국이 좀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 투자해도 좋긴 한데 저는 한국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애국심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신 아니죠. 것 같고. 네, 그런 건 아니고. 뭔가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0월 달에부터 저희가 뭐 글로벌 설명회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썼던 자료 중, 제목 중에 하나가 글로벌 넘버원 코리아였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한국 기업 이익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경기가 한 3 정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 이익은 4, 5 정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국 기업들, 대형 기업들을 보면은 이미 글로벌 5 안에 경쟁력 5손가락 안에 들면서 규모의 경제,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1, 2위. 그렇죠. 2차전지도 1위, 3위, 5위 정도 하나? 그래서 탑5 안에 들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같이 이렇게 자동차 업체도 전기차 산업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탑5 안에 들고 있고요. 전기차에 탑5안 되나요? 네. 점유율이 5위 안에 듭니다. 4등합니다, 지금.
모르셨죠? 모르셨죠? 몰랐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네.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 중에 시가총액 1, 2, 3, 4, 5, 6, 7, 8, 9, 10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5위 안에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가 이만큼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들이 그거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특이하게도 한국 코스피 시장이 이런 기업들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육성이 된다라고 한국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GDP 성장률은 뭐 3%대인데 글로벌 GDP 성장률은 6%대이긴 한데 한국 기업이 이게 50%를 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환율이죠, 환율. 작년 4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2분기에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경기가 좋다, 달러가 좀 약해진다, 그로 인해서 원화가 강해진다, 외국인 수급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잘 맞물리는 구간이 올해 2021년 2분기, 3분기 초중반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넘버원 코리아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 여전히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익은 좀 얼마나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기업 이익 전망은 현재 기준으로 한 188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까 전에 종전엔 175조로 하셨죠? 네. 작년 11월 달에는 175조였던 게 이제 4월 지나면서 4월 말로 가면서 188조로 올라왔어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좋게만 말씀드리니까 그럼 넌 이 기업이익이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그 당시 175조였고 2022년 이익 전망이 200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건 2021년 전망이 200조가 되고 2022년 전망이 한 여기서 20-30%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이들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 훨씬 높은.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175조였던 게 188조로 되면서 전 연말로 가면 갈수록 200조 가까이 갈 수 있다. 지금보다도 한 뭐 7, 8%, 10% 가까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2022년 실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200조였던 게 지금 226조까지 올라가거든요. 전 이게 또 230, 40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눈높이보다 한 8에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야, 그렇게 보면 이익 전망이 높아진다면 주식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은 당연히 어느 쪽이 좀 더 혜택을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쭉 플로우를 보시면은 코스피 대형주. 아, 코스피 대형주. 네. 사실 2020년에 코스피 대형주의 해였고 올해 1, 2, 3월에는 좀 굉장히 죽을 썼죠. 네, 중소형주였죠. 코스닥이 해였는데 다시 오나요?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죠. 2분기에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진다. 라는 그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경기 흐름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경기 회복의 경기 모멘텀이 강해지는 것들, 수출이 좋아지는 것들에 발맞춰 갈 수 있는 대형주들을 오히려 담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중소형주는 굉장히 좀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가격 갭을 좁히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과 중소형주들이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를 보일 때는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에는 좀 부진하고 상반기에는 좀 좋고, 특히 1, 2, 3월 달에는 정책 기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반기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좋았다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는 그림을 연간 단위로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1, 2, 3월 달에 코스닥이 좋았다, 중소형주가 좋았다라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대형주 그리고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비중을 더 많이 실어가야 되겠다. 따라가기보다는 좀 지키는, 좀 부진했던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모아가면서 향후 변화에 대해서 좀 지켜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말씀하셔서 어떤 대형주가 좀 괜찮지 제가 빨리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